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상월짝이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요한 마을에 기와지붕이 유난히 높고 담장이 튼튼한 최 부잔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환히 보일 만큼 크고 웅장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볼 정도였는데 사시사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위세가 높은 만큼 그 집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콧대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어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잔의 앞을 지날 때면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숨을 죽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할 무렵 이 거대하고 풍요로운 기와집에는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젊은 시절부터 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재산을 불리는 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라 쌀 한 톨이나 콩 한 쪽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는 깐깐한 성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곡간 열쇠꾸러미를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까지 감시할 정도로 매사에 철두철미했는데 그런 그녀에게 있어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하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최 씨 부인은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가 쌀독에서 쌀을 퍼낼 때마다 혹여나 흘리는 것이 없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의심 많고 인색한 성격은 집안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지만 아무도 감히 최 씨 부인의 솥을 퍼런 기세에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화는 본래 말수가 적고 심성이 고운 여인으로 시어머니의 엄한 시집살이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늦게까지 바느질감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부지런한 며느리였으나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곳간을 탐낼지도 모르는 낯선 타인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공손하게 문안 인사를 올려도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외면하기 일쑤였고 밥상머리에서도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하며 트집을 잡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마치 봄눈 녹이듯 조용히 감내하며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고 정성을 다해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빛이 밝아 마당의 장독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던 날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건넌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그 불빛을 보자마자 덜컥 의심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운 줄 모르는 첫사라고 생각하며 혀를 차던 그녀는 문득 며느리가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아 불을 켜둔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몰래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최 씨 부인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문살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방에서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며느리가 친정으로 빼돌릴 곡식을 몰래 챙기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쌀독의 높이가 어쩐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최 씨 부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변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 씨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 몰래 곡간으로 달려가
곡식 포대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곡식은 그대로였고 줄어든 것은 없었지만 이미 의심의 안경을 쓴 최 씨 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상쩍게만 보였습니다. 쥐가 파먹은 흔적조차 며느리가 몰래 퍼간 자국처럼 보였고 바닥에 떨어진 콩알 하나도 며느리가 흘리고 간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불러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기에 꾹 참으며 며느리의 동태를 더욱 면밀히 살피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오는 며느리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자 최 씨 부인은 그것이 밤새 도둑질을 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라 단정짓고는 싸늘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의 일과는 낮에는 하인들을 닥달하고 밤에는 며느리의 방을 감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면 최 씨 부인은 안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며느리의 방 쪽을 주시하며 언제 불이 켜지는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하면 최 씨 부인은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포졸처럼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그림자는 때로는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하게 팔을 움직이기도 하여 최 씨 부인의 애를 태웠습니다. 집안에서 오래 일한 행랑검엄은 안주인의 이런 유난스러운 행동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걱정 어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행랑검엄은 마당을 쓸면서 최 씨 부인 곁으로 다가가 새 아기씨가 워낙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좋겠다고 넌지시 일렀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행랑검엄의 말을 듣기는커녕 종년이 감히 상전의 일에 참견한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행랑검엄조차 며느리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속이려 든다고 생각했고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고립을 자초하며 더욱더 의심의 성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은 결국 그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밤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은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 직접 며느리의 방 앞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덧신을 신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를 가로질러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호기심과 의심으로 달아오른 최 씨 부인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의 동정을 살폈는데 안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옷감을 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 같기도 하여 그녀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창호지 문에 손가락을 대고 구멍을 뚫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엿본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집안의 재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그녀의 양심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녀는 침을 묻힌 손가락을 문구멍에 갖다 대려다 혹시나 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고 최 씨 부인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속만 태웠습니다. 내 기필코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며느리의 약점을 잡아내어 길을 꺾어놓을 생각에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연화는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고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챙겨준 귀한 물건들을 꺼내어보며 고향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밤마다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거나 밖으로 물건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었고, 급기야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마을에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지옥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으로 인해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최 부자네 며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다듬거나 빨래를 하러 온 마을 안악들에게 며느리가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수상한 짓을 한다느니, 곡간의 곡식이 빈다느니 하며 은근슬쩍 며느리 흉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점잖은 며느리를 두둔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끈질기게 흉을 보자 점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이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을 놀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가문의 몰락을 불러올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최 씨 부인은 여느 때처럼 며느리 방을 감시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날씨 탓에 방 안의 소리는 더욱 듣기 힘들었지만 며느리 방의 불빛만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방심한 틈을 타 현장을 덮쳐야만 꼼짝없이 죄를 시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호롱불을 들고 발소리를 죽인 채 다시 한번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는 최 씨 부인의 그림자가 복도벽에 기괴하게 일렁겼습니다. 방문 앞에 다다른 최 씨 부인은 숨을 멈추고 방 안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누군가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 혹은 억누른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고얀 것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녀는 며느리가 방 안에 외간 남자라도 들인 것이라 착각하고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며느리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순간 최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며느리를 호통치고 쫓아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장면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며느리를 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고리를 거세게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의 오해와 며느리의 비밀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방문이 마침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상골 마을의 밤은 더욱 깊고 길어졌습니다.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주렁주렁 매달렸고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려 최 부자네 기와지붕 위에도 두툼한 소미불 같은 눈이 쌓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저녁밥을 먹기가 무섭게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최 부자네 안방마님인 최 씨 부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윗목에 앉아 담뱃대를 입에 물고 건넌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노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풍이 불어와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최 씨 부인의 의심도 함께 춤을 추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가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낮에는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면서
밤이면 도둑고양이처럼 곳간을 드나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친정 식구들을 몰래 불러들여 집안의 물건을 넘겨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며느리가 쌀독을 비울까봐 베개 밑에 곳간 열쇠를 숨겨두고 자면서도 안심하지 못해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눈밑은 퀭해져 갔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축나는 것보다 집안의 재물이 축나는 것이 더 두려워 감시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최 씨 부인은 마침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그녀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마루로 나섰는데 발바닥에 닿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흥분으로 달아오른 그녀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둑을 잡는 포졸이라도 된 양 숨소리조차 죽이고 살금살금 며느리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사각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가끔씩 며느리의 짧은 한숨 소리도 섞여 들려와 최 씨 부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방 안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 문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습니다. 문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려는 심산이었는데 행여나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심장이 쿵쿵거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에 젖은 창호지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자 작은 구멍이 생겼고 최 씨 부인은 그 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방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어두거둑했고 그 불빛 아래 며느리 연화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잔불의 위치 때문에 며느리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져 있어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구멍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분주했습니다. 무언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때로는 긴 실 같은 것을 잡아당기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는데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동그러미를 세거나 훔친 폐물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일렁일 때마다 최 씨 부인의 오해는 확신으로 굳어져 갔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 인연 무엇을 훔치느냐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며느리가 꼼짝 못할 증거물을 손에 쥐었을 때 덮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연화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잔 탓인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 밥상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어젯밤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라 눈이 그 모양이냐 하고 비꼬듯 물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며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바느질을 조금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나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은 낮에 해도 충분하거늘 기름 아까운 줄 모르고 밤새 불을 켜두는 것을 보니 딴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대답을 거짓말이라 단정짓고 속으로 더욱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행난검엄은 안주인이 밤마다 며느리 방을 염탐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행난검엄은 이 집안에서 수십 년을 일하여온 터라 최 씨 부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번만은 너무하다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작은아기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밤에 불을 켜두는 건 젊은 사람이 잠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난검엄의 말은 진심 어린 충언이었으나 이미 의심의 눈이 먼 최 씨 부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행난검엄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내 인연 너도 한통속이로구나. 내가 내 집 며느리 단속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혹시.
네가 뒤에서 며느리를 부추겨 내 곳간을 털어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냐. 최 씨 부인은 길길이 날뛰며 행랑검엄을 몰아세웠습니다. 행랑검엄은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주인마님 앞에서 더 이상 대꾸했다가는 쫓겨날 판이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집안의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며느리와 하인들이 짜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의심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까지 새어 나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던 최 씨 부인은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씻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짐짓 한숨을 푹푹 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가 운을 떼자 호기심 많은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최 부자 댁마님,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러시오. 새 며느리가 말썽이라도 피운답니까?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 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쿵닥거리는데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 수가 없어. 내 곳간 쌀독이 날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그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과장하여 떠벌렸습니다. 어제는 내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시꺼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영락없이 도둑질하는 모양새더라고. 내 집에 들어온 복이 며느리 치마폭으로 다 새어나가게 생겼어.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댁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닌가 봐. 밤마다 딴짓을 한다니 혹시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최 부자네 재산이 탐나서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더니만 정말 그런가?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살은 붓고부터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얌전하고 성실했던 며느리 연화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는 부도덕한 여인이 되어 있었고 최 부자네 집안은 덕망 높은 가문에서 며느리 단속 하나 못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며느리 연화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만 느낄 뿐 마을 전체에 자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피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더욱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고 밤이 되면 유일한 위안거리인 작업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그녀의 고독과 슬픔을 태우는 심지 같았습니다.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최 씨 부인의 광기 어린 집착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은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흘겨보았고 마당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만 봐도 며느리가 게으름을 피운 증거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정막과 한숨만이 거대한 기와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심과 아집으로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불신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밤 최 씨 부인은 다시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엿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오늘 밤이야말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며느리를 쫓아낼 명분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주먹을 꽉 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문 안쪽의 세상과 문 바깥의 세상은 얇은 창호지 한 장 차이였지만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진심과 정성이, 밖에서는 오해와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부길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천지를 뒤흔들던 그날 밤 최 씨 부인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져 나가는 흉흉한 밤이었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오직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들였거나 훔친 물건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앞뒤 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내 인연 시험이 눈을 속이고 무슨 짓을 벌이는 개냐.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거친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이닥쳐 방 안의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최 씨 부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숨겨둔 외간 남자도 없었고 곳간에서 훔쳐온 쌀가마니나 돈보따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 연화가 퀭한 눈으로 등잔불 아래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침입에 놀라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리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며느리가 잠도 자지 않고 매달렸던 작업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이 예상했던 부정한 짓거리의 증거가 아니라 형형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씨 부인은 눈앞의 진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급하게 증거를 숨겼다고 생각하며 방 안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숨겼느냐? 그놈을 장롱 속에 숨겼느냐? 아니면 훔친 폐물을 이불 속에 감추었느냐? 최 씨 부인은 장롱문을 벌컥벌컥 열고 개어놓은 이불을 마구 파헤치며 광기를 부렸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애원하며 시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렸지만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거칠게 밀쳐내며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 씨 부인의 눈의 방 구석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무명천으로 꽁꽁 싸매어 놓은 그 물건은 사람 키만 한 크기였는데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옳거니 여기에 숨겨두었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훔친 곡식이나 값비싼 물건들을 모아 저 속에 감춰두고 밤마다 몰래 꺼내보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연화가 안 됩니다 어머님. 그것만은 보지 마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최 씨 부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밀쳐내고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거칠게 잡아 뜯어내었습니다. 무명천이 벗겨지자 드러난 물건의 정체는 최 씨 부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곡식자루도 아니고 외간 남자도 아니었으며 훔친 폐물함도 아니었습니다. 등잔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금빛 광채를 뿜어내는 그것은 바로 십수년 전 집안에서 사라졌던 가문의 보물인 십장생 자수병풍이었습니다.
병풍 속의 학과 사슴소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낡고해졌던 부분들은 새 비단실로 정교하게 덧수 놓아져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거의 되찾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병풍을 보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병풍에는 최 씨 부인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젊은 시절 남편 몰래 친정동생의 노름빚을 갚아주기 위해 집안에 가보였던 이 병풍을 몰래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병풍을 찾으실 때 그녀는 도둑이 들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했었지만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그 병풍이 지금 며느리의 방 안에서 그것도 훨씬 더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연화는 울먹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장날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어느 거상의 집에서 이 병풍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집 올 때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에 귀한 병풍이 있었는데 도둑을 맞아 잃어버렸다며 안타까워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자세히 보니 병풍 귀퉁이에 우리 가문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되사오려 했으나 값이 너무 비싸 밤마다 남의 집 바느질 일감을 받아와 돈을 모았습니다. 반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겨우 병풍을 찾아왔는데 세월 탓에 낡은 곳이 많아 어머님께 드리기 전에 제가 손을 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최 씨 부인은 지난 몇 달간 밤마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사각거리던 소리는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였고 둔탁한 소리는 병풍의 틀을 맞추는 소리였으며 며느리의 그림자가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은 밤잠을 줄여가며 한 땀 한 땀 술을 놓느라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팔아먹은 가문의 보물을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며 되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과거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의심하여 쌀독을 뒤지고 문구멍을 뚫어 감시하던 그 시간에도 며느리는 묵묵히 바늘에 실을 꿰어 가문의 명예를 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것은 쌀 한 톨도 없었지만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정성과 진심을 도둑질이라는 오명으로 짓밟아버린 셈이었습니다. 방바닥에 놓인 색색의 실타래들은 며느리의 피땀 어린 노력의 증거였고 곱게 수놓아진 병풍의 학은 최 씨 부인의 옹졸하고 비겁한 마음을 비웃는 듯 고고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방 안이 아니라 방 밖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의심하여 동네방네 퍼뜨린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가 밤마다 수상한 짓을 한다, 곡간을 털어먹는다 라고 떠벌리고 다닌 탓에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잔의 며느리를 희대의 악처로 최 부잔의 집안을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 최 씨 부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소리까지 담장을 넘어 이웃집에 다 들렸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소문은 더욱 흉측하게 살이 붙어 퍼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가문의 재물과 명예였지만 정작 자신의 입으로 가문의 위신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병풍은 되찾았을지 모르나 한번 땅에 떨어진 집안의 평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네 앞을 지날 때마다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는 독한 시어머니라며 손가락질할 것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며느리 연화는 시집살이 고약하게 당하는 불쌍한 여자, 혹은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리하는 억측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병풍을 어루만지지도 못한 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았구나.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이 귀한 며느리를 도둑년으로 몰았으니 내 죄를 어찌 씻으랴.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센 눈보라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키겠다는 과도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이 결국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연화는 통곡하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건만 그녀는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병풍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떳떳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의 따뜻한 위로는 최 씨 부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대들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토록 착한 며느리를 그토록 괴롭혔다는 사실이 최 씨 부인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병풍 앞에 앉아 지난날을 참회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젊은 날 저질렀던 실수로 병풍을 팔았던 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세월, 그리고 그 불안감을 며느리에게 투사하여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아집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화려했던 최 부자네의 위세는 꺾일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버린 쌀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이 비어버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은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 입은 며느리와 함께 폐허가 된 마음의 집을 다시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최 부자네 마당에는 여전히 쓸쓸한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 최 부자네 기와지붕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지만 최 부자네 안방의 공기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며느리 연화가 밤새 뜬 눈으로 완성한 병풍을 어루만지며 그 위에 순화진 한 땀 한 땀이 며느리의 피눈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옹졸한 의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꽉 쥐고 놓지 않았던 욕심과 아집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곡간 열쇠 꾸러미를 풀어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권력의 상징처럼 휘두르던 물건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쇠부티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이제 이 열쇠는 내 것이다. 나는 눈이 멀어 쌀 한 톨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사람 귀한 줄은 몰랐구나. 네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곡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주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간 열쇠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화해와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와 달리 담장 밖 세상은 최 씨 부인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로 인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의심하여 동네 우물가에서 퍼뜨렸던 헛소문들은 밤새 내린 눈처럼 온 마을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최 부자네 며느리가 밤마다 도둑질을 한다더라.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밤새 고함을 치며 난리를 피웠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 대문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존경받던 명문가였던 최 부자네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최 씨 부인이 스스로 자초한 가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날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최 씨 부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나가면 슬슬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 하나 집안 꼴이 저 모양인데.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은 최 씨 부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지만 그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호통을 치고 난리를 피웠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업보임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최 부자의 위세는 꺾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뼈 아픈 일이었으나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 부자네의 가세도 예전만 못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곡간을 맡은 뒤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소작인들의 몫을 후하게 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늘 넘쳐나던 재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도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곡간이 텅텅 비어간다더라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가문이 몰락해가는 모양새였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빈자리는 사람들의 온기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곡간을 지키느라 혹은 며느리를 감시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행난거멈을 비롯한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명나게 일을 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비록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지만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며느리 연화가 복원한 십장생 자수병풍이 안방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병풍 속의 학들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고 소나무는 푸르른 기상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병풍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병풍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로 보물이로구나. 내가 눈뜬장님이라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엄한 곳만 파헤쳤어. 그녀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풍은 과거의 허물과 상처를 덮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징표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부자네가 망했다고 비웃었지만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들 때 최 부자네가 앞장서서 곡간을 열어 구휼을 베풀자 인심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네 곡간은 비었어도 마음은 꽉 찼네. 사람들은 이제 최 씨 부인을 독한 부자가 아니라 덕 있는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위세와 막대한 분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문의 진정한 번영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행에 있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방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와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며느리에게 그때 내가 왜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다며 멋쩍은 사과를 건네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하고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의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는 고부간의 정만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늙은 행랑검엄이 마당을 쓸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더니 우리 집은 재물은 다 나갔어도 웃음은 3대를 가겠구먼.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가문의 몰락은 사실 허영과 욕심의 몰락이었고 그 폐허 위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헛된 욕망뿐이며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임을 확신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달빛은 예전처럼 최 부잔의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았던 담장은 조금 낮아졌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차가웠던 안방의 공기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 옆에서 잠든 손자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곳간이 비어있으니 이제 도둑이 들 걱정도 없구나.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으로 지옥 같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콧대 높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겸손과 사랑이 피어났고 가득 차있던 곳간이 비워진 자리에는 사람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몰락이 때로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최 부잔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처럼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 방을 엿보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지만 마음을 열면 잃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어느 옛날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등잔불 하나를 켜놓은 듯 따스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산과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더 이상 엿보는 그림자도 숨죽여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들의 편안한 숨소리만이 달빛 젖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들도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출 테니까.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최 부잔의 기와지붕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지만 최 부잔의 안방의 공기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며느리 연화가 밤새 뜬 눈으로 완성한 병풍을 어루만지며 그 위에 수놓아진 한 땀 한 땀이 며느리의 피눈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옹졸한 의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꽉 쥐고 놓지 않았던 욕심과 아집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곡간 열쇠 꾸러미를 풀어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권력의 상징처럼 휘두르던 물건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쇠부티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이제 이 열쇠는 내 것이다. 나는 눈이 멀어 쌀 한 톨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사람 귀한 줄은 몰랐구나. 네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곡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주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간 열쇠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화해와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와 달리 담장 밖 세상은 최 씨 부인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로 인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의심하여 동네 우물가에서 퍼뜨렸던 헛소문들은 밤새 내린 눈처럼 온 마을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최 부자네 며느리가 밤마다 도둑질을 한다더라.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밤새 고함을 치며 난리를 피웠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 대문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존경받던 명문가였던 최 부자네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최 씨 부인이 스스로 자초한 가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날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최 씨 부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나가면 슬슬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 하나 집안 꼴이 저 모양인데.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은 최 씨 부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지만 그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호통을 치고 난리를 피웠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엇보임을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최 부자네의 위세는 꺾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으나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 부자네의 가세도 예전만 못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곡간을 맡은 뒤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소작인들의 몫을 후하게 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늘 넘쳐나던 재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도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곡간이 텅텅 비어간다더라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가문이 몰락해가는 모양새였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줄어들었지만 그 빈자리는 사람들의 온기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곡간을 지키느라 혹은 며느리를 감시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도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행랑거몸을 비롯한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명나게 일을 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비록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지만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며느리 연화가 복원한 십장생 자수 병풍이 안방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병풍 속의 학들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고 소나무는 푸르른 기상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병풍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병풍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로 보물이로구나. 내가 눈뜬장님이라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엄한 곳만 파헤쳤어. 그녀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풍은 과거의 허물과 상처를 덮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징표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부자네가 망했다고 비웃었지만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들 때 최 부자네가 앞장서서 곳간을 열어 구휼을 베풀자 인심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네 곳간은 비었어도 마음은 꽉 찼네. 사람들은 이제 최 씨 부인을 독한 부자가 아니라 덕 있는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위세와 막대한 분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문의 진정한 번영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행에 있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방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와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며느리에게 그때 내가 왜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며 멋쩍은 사과를 건네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하고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의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는 고부간의 정만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늙은 행랑거멈이 마당을 쓸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더니 우리 집은 재물은 다 나갔어도 웃음은 3대를 가겠구먼.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가문의 몰락은 즉 사실 허영과 욕심의 몰락이었고 그 폐허 위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헛된 욕망뿐이며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임을 확신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달빛은 예전처럼 최 부자네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았던 담장은 조금 낮아졌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차가웠던 안방의 공기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 옆에서 잠든 손자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곳간이 비어있으니 이제 도둑이 들 걱정도 없구나.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으로 지옥 같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콧대 높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겸손과 사랑이 피어났고 가득 차 있던 곳간이 비워진 자리에는 사람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몰락이 때로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최 부자네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처럼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 방을 엿보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지만 마음을 열면 잃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어느 옛날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등잔불 하나를 켜놓은 듯 따스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산과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더 이상 엿보는 그림자도 숨죽여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들의 편안한 숨소리만이 달빛 젖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들도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출 테니까.